최 영사가 피습된 현장 곳곳에서는 최 영사가 고통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남아 있었고 한동안 신음을 하면서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둔기에 머리를 맞고 예리한 흉기로 두 차례 복부를 찔린 최 형사가 고통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곳곳에 역력합니다. Говорят, что якобы спускался. То есть, потому что вот соседка слышала, она говорит, то есть слышала крик о помощи, что кто-то как стонал и топот ног бегущих. То есть кто-то убегал, похоже. 이번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어지간한 사건은 다 듣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만감에서 거론 다 해보는데 사실 잘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 영상 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알게 됐는데 최희 씨는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이 사건을? 이게 96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저도 초등학생 때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그냥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외교관이면 외교관이 피살된 거면 국가 간의 이슈로도 번질 네. 수 있는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요.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또 공교롭게도 유학 중이었어요. 제가 좀 기억할 만한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유학 중이어서 이 뉴스를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 거기 쓰면 뭐 그렇죠. 그렇게 그때 크게 뭐 보도가 인터넷이 되지 있던 않았을 것도 것 아니고. 같아요. 또 공부에 또 집중하고 있던 시기니까. 근데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그 머리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손도끼형 공구를 8번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 후두부가 거의 함몰되다시피 해가지고 내막 파열에다가 그 뇌실내로 이제 혈액이 유입되고 세상에. 뇌압축 이게 이제 사망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외교관이 그 타국에서 이렇게 험한 꼴로 이 처참하게 이렇게 살해당하는 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그 영사가 현지인들과 무슨 원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대게 먹으러 가고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많이 여행들 가시는데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구소련과 수교를 했을 때가 1990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보다는 북한 입김이 훨씬 더 강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만강만 건너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뒷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 러시아와 북한은 협정을 맺어가지고 북한 보위부가 실제로 활동을 해요 거기서요. 실무 업무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위부가 가서 체포라고 신문할 수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토크 그래도 시베리아의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교한 이후에 이제 목재라든지 그 수산물 거래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가들이 가셨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외교관이 현지인과 무슨 갈등을 맺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덕근 영사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일단은 찬찬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는 게 예. 진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인사 기록이에요. 이름 최덕근, 사진 있고요. 출생은 경기도 송판, 1942년생, 생일은 11월 2일. 그리고 소속은 당시에 외무부,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력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한국 외대 노업과 졸업.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러시아에서 외교부 공관에 영사로 파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85년 공무원 공채 합격했고요. 93년 2월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도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쪽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이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러시아 통에 대한민국 외교관이 왜 러시아에서 처참히 살해됐을까? 이게 오늘의 의문입니다. 나이도 당시 지금 제 또래예요. 그러니까 50셋 정도 됐을 나이인데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아니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사건이 10월 달에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부임한 게 12월. 그러니까 10개월 정도밖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지 않았다. 1년도 안 됐네. 1년도 안 됐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뭐 원한을 살 만한 일이 딱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실제로 뭐 이 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쭉 봤는데 당시 지인들과 동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그냥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전형적인 공직자다.
그리고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할 당시에 이제 부의상하로 상급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공무원의 길을 걷던 분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몇 없는 러시아 통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원한을 산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견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범인을 찾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가 요 기사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게 이제 10월 3일 동아일보 이제 신문인데 그때 여기 보시면은 어둠 속 비명 대담한 아파트 범행이라고 이때 기사가 하나가 났더라고요. 제가 98년도에 저 아파트를 가봤어요. 저 아파트를 가봤더니 저 아파트에 한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그 아파트에 한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최덕근 영사 그분이 사실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외교관이라는 게 이제 61년도 비엔나 협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열고 가다가 단속을 당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창문 내려 면허증 달라고 손을 차 안으로 들이밀잖아요.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정 위반입니다. 남의 나라 차 안의 공간은 치해법권. 말하자면 대한민국 법이 통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비엔나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면 툭 손을 떼요. 그리고 이렇게 이 대사관 같은 데 이렇게 잘못해서 들어서 뭐 아니 좀 한번 들어와서 뭘 하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당신 지금 조선민주주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 이게 외교관이 있는 그 자체의 차나 그 공간 자체가 다 외교적 공간이고 국가의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보호를 받는 외교관이 군기에 맞아서 학살됐다. 이거는 정말 대형 사고죠. 자, 어찌됐건 이제 외교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외교관들이 많은 저 한남동 쪽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는데 가보면 벌써 사설 경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삼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또 소련이 붕괴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러시아 쪽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런데 외교관들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가 이렇게 허술하다?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 최덕근 영사가 처음 살았던 아파트도 처음에는 굉장히 보안이 철저했어요. 무장 경비가 총 들고 경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 경비가 철저한 그 아파트에 살다가 사건 발생 2달 전에 사건이 발생한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왜요? 왜 가셨을까? 너무 비싸서? 한인들의 추천. 아니요. 안타깝지만 원래 살았던 아파트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돈 좀 약간 가시려고 이사를 가셨다. 지원 안 해주나요? 그냥 영사. 뭐 그런데 그 최 영사가 새로 이사한 그 아파트도 꽤 안전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중심가에서 이제 가까웠고, 그 다음에 그 복도에서 내실까지 가는데 철문 3개를 통과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났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던 거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서 100m 거리에 경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와 그 경찰서 사이에 하트라인이 설치가 돼 있어서 여차하면 바로 그냥 경찰이 달려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돼 있네. 야,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이렇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도 보안도 되고 이런 곳인데 이렇게 당한다. 이건 거의 프로 솜씨가 아니냐. 맞아요. 프로 솜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담한 범행이에요. 그렇죠. 남인석 씨가 프로의 솜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피살된 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그 행적을 하나씩 쫓아가 보겠습니다. 96년 10월 1일 저녁 7시 최덕근 영사는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와요. 그날 서울에서 정부 연구위원들이 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공과대학의 총장단과 함께 시내의 한국 음식점에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밤 8시 30분 무슨 일인지 갑자기 최 영사가 일어나요? 선약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1시간 만. 라고 1시간 반 만에 식당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있는 사람들이 이상. 최덕근 영사 일행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옆 테이블에 또 다른 4명의 남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선약이 있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 4명의 일행도 동시에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이럴 때 다시 들어와서 그래, 다시 들어와야지. 근데 이상했나? 지금 한번 집을 보실까요? 식당에서 집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 보시면은 자동차 타고 한 15분 정도 거리. 그리고 또
최 영사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를 약간 믿었던 것 같아요. 한 명 더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해서 최덕근 영사가 이제 자기 집에 도착을 해요. 식당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최 영사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러시아 기사가 나와가지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최 영사와 함께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요. 그럼 그 운전기사도 같이 있었어요, 피살 현장에? 만약에 운전기사가 끝까지 7층에 살았거든요, 최 형사가. 7층의 집까지 바래다 줬다면 최 형사는 어쩌면 지금도 살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사님 그러면 집까지 같이 가시죠. 그런데 최 형사가 오늘은 괜찮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평광까지 가는 그렇죠. 뭐 운전기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운전기사를 돌려보낸 이유가 바로 그날 하필 그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요. 왜요? 뭐야? 그러니까 최 형사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엘리베이터도 고장 났는데 운전기사분이 계단까지 같이 7층을 오르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계단 올라가면 되니까 기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불길한데요? 근데 우리가 불길하죠? 결론을 알고 들어서 불길한 건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게 자연스러운 일.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아파트에 정전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전력난이 심각해서 엘리베이터가 왕왕 멈췄다고 합니다. 아마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최 형사는 혼자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최 형사가 7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현지 시간으로 밤 9시예요. 그런데 최 형사가 안심했던 이유는 그때 러시아 여성 입주민이랑 마주쳐요. 그 여성도 계단으로 내려왔으니까 별일 있겠어? 이러고 최 형사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폐쇄 구역에서 내부인이 계단으로 내려왔으니까 나오니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자, 당시 그 최 영사가 살았던 아파트 모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러시아 여성이 서 있지요. 네. 여기 지금 최 영사가 있고. 네.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온 이 러시아 여성을 보고 이 여성이 아무런 뭐 미동도 없이 내려왔으면은 건물 안에 이상이 없겠구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점점 들어가서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갑니다. 일단은 정전이 됐기 때문에 불이 다 꺼졌어요. 네. 네, 네. 근데 달빛이 밝았기 때문에 달빛을 보고 올라갑니다. 보이게 하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진짜. 최 씨, 네. 아까 최 영사의 시신이 몇 층에서 발견됐다고 했죠? 3층. 3층 맞죠? 3층이죠. 3층. 그럼 3층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때 피살당했어요. 네? 피살당했어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4층, 5층, 무서워. 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6층에서 최 형사의 뒤통수를 6층에서 바로 저 위치에서 누군가가 뒤통수를 둔기로 가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집을 아예 아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지금 둔기로 폭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 층만 오르면 집이 최 형사의 집이에요. 집을 코앞에 그런데 집을 코앞에 두고 누군가가 6층 계단에 숨어 있었겠죠. 처음에 한 대 맞았을 때 최 형사가 본능적으로 직감을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도망쳐야겠다. 그러니까 계단 밑쪽으로 도망쳤겠죠. 추가로 손도끼형 공구로 머리 부분을 내리칩니다. 어머머. 게다가 오른쪽 옆구리엔 날카로운 무언가까지 훅 들어옵니다. 어머. 아파트 3층 복도에 최 형사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야. 살려달라고 최 형사가 애원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단 몇 분 살려달라고 신음하던 최 형사가 그만 차디찬 아파트에서 와. 바닥에서 결국 사망을 합니다. 이 출혈이 당시에 얼마나 심했는지
3층에서 최 형사가 쓰러졌는데 아파트 계단을 타고 2층까지 최 형사의 혈흔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우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잔인하다. 지금 처음 피살 가격당한 거는 6층이었잖아요. 빠지면서 내려가시죠. 그럼 그때까지는 살아서 의식이 있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사람도 없어요 거기. 이 사람들이 프로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사망까지 확인하고 나오는 거 아닌가? 와 근데 숨이 붙어 있었다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6층에서 맞았는데 3층까지 초인간적 힘으로 내려온 거야. 절대 우발적인 게 아닌 게 3층까지 쫓아가서 결국 마지막 맞아요. 가격까지 한 거죠.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지금 무서워. 이 자기 남편이 절명 당할 때 네. 최 형사 부인께서는 지금 집에서 남편 기다리고 있었고 가족이 씨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루 바로 소리. 네, 혼자 바로 사는 아래층 줄 6층에는 그러니까. 동료가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 외교관 동료가 맞아요.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자기 동료가 지금 3층에서 지금 야. 마지막 숨을 뭐야. 쉬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식사하시고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왜 그 소리가 안 들렸어? 안 들리나? 안 들릴 정도였다는 거죠. 네. 이제 신체적인 강한 타격이 있게 되면 비명 소리도 잘 안 나오죠. 퍽 했을 테니까 뭐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목격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아파트인데. 근데 한국 사람들 많이 그리고 사시잖아. 그 여성은 목격자가 아니었을까? 이게 참 여러 가지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만났을 수도 있으니까 지나가다가도. 자, 이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요? 누구요? 바로 아까 그 여성. 마주쳤던 러시아 여성. 네. 마주친 입주민 여성이 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성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 어두운 곳에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남자 2-3명이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목격했어요. 인기척을 느꼈다. 그렇죠. 이 여성도 느낌이 좀 안 좋았다고 해요.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파트를 돌아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머. 무서워서. 여성은 빠져나오고 최 형사는 들어가면서 마주친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이 증언하기를 당시에,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건이 있은 후 러시아의 검경이 대대적인 인원이 투입돼서 수사를 벌였거든요. 네. 그때 수사 기록을 보면 그 여성의 증언도 담겨 있는데 네.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있어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아마도 그게 최 형사의 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파트 현관문에서 곧이어 아까 봤던 괴한 2-3명이 후다닥 뛰어나오는 모습을 명이 목격했고 대기하고 있었던 빨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이 여성이 목격했다고 해요. 와. 범인을 봤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게 저요. 당시가 밤이었어요. 밤 9시였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10월에 밤 9시에 정전된 상황. 범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이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여기까지가 이 여성이 기억하는 전부였어요. 인상착의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는 게 없었죠. 중요한 게 그거네. 러시아인인지 뭐 아시아인지 뭐가 또 구분할 수 모르겠네. 알 수가 없다는. 근데 차까지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면 정말 조직적으로 좀 움직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강도는 아니죠. 강도 같은 건 아니었나요? 뭐 잃어버린 물건이나 뺏어간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일단 초기 수사에서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럼요. 보니까. 그렇죠. 강도는 뭘 해야 강도죠? 금품을 훔쳐가야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단순 강도라고 이제 러시아 수사 당국도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최 형사가 미화 $1,000 현찰이 있었어요. 강도였으면 가져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권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여권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암시장에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금품을 노린 강도는 아니었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방향이 좀 바뀝니다, 수사 방향이. 이것은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최 형사의 목숨을 노린 그런 치밀한 공작이었다라고 이제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누군가를 암살하고 강도로 위장해서. 네. 그렇죠. 뭐 지갑을 가져가.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과연 강도도 아니라면 누가
최 형사를 살해한 걸까요? 이제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를 토대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네네. 당시에 러시아에서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러시아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러시아 당국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외교적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의선상에 여러 집단과 직군을 올립니다.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올랐던 직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마피아 조직. 바로 러시아 마피아 조직. 왜냐하면 그때 당시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 마피아가 설쳐됐어요. 기승을 부렸어요. 근데 90년대 중반은 러시아 마피아를 러시아 정부가 손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러시아 마피아가 벌인 소행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유, 너무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이른바 러시아 마피아 포비아가 좀 있었대요. 러시아 마피아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고 KGB 요원들까지 마피아에 가담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되다 보니까 소련에서 있었던 많은 그 고용됐던 요원들까지도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갔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피아하고 결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여기가 마피아들의 아주 활동 부대가 되는 거죠. 야, 당시 또 러시아 마피아가 더 유명했어요. 무서웠죠. 내가 독일 유학하는데 내가 잠깐 살았던 집 앞에 러시아 식당이 있었거든요. 깔린가에 아직도 기억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당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유지가 돼. 그게 되게 이제 돈 세탁하기 위해서. 세탁하는. 어느 날 거기서 TNT가 TNT. 500kg인가가 발견돼. 그러니까 그게 발견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가 이제 대충 러시아가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때 엄청난 뭐 물건들 빼고 막 이래가지고 바깥에 팔면서 돈 세탁하고 마피아가 가장 활발할 때예요, 그때가. 사실은 국가기관의 기능이 약해졌을 때 이 범죄 조직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당국에서도 마피아를 주목하는 게 억지는 아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세부적인 의문이 나와요. 러시아 마피아가 직접 원한이 있어서 대한민국 영사를 살해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러시아 마피아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단순히 사주에 의한 청부 살해를 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실제 그때 수사 당국에서도 용의선상에 올랐어요. 아니 근데 이게 외교관인 최 형사랑 사실 그 마피아랑 엮일 일이 있나요? 이렇게 외교관인데? 저 블라디보스톡에 2번을 가봤는데 90년대하고 2000년대 가봤는데 완전히 대한민국 판이에요. 버스가 모래내 기자차 그걸 하나도 안 지우고 다녀요. 수입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지우는가 하면 대한민국 차는 안전하다. 고장이 나지 않는다니까 러시아는 그냥 번호만 써. 79. 그리고 한국행이 그대로 다 써 있어. 가는 노종이. 신기하다. 어린이 대공원 써 있는 것도.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차가 가고 그러니까 버스, 승용차, 택시 거의 H사야. 중고차들. 그래서 그렇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까지만 나온 이야기를 믿는다고 한다면 마피아가 어떻게 엮일 수가 있는가 하면 영사라는 임무가 교민 보호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참 떠오르는 데니까 우리 교민들도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 관계자들, 버스 관계자들, 수산물 관계자들, 크랩 관계자들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교민들이 가 있으니까 교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영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러면 영사가 마피아가 접근하면 그러지 말라.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 교민들은. 이래서 엮였을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그때 러시아가 붕괴를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 비자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랑 와야 되는데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공간원들에 대한 인식이 마피아가 안 좋았어.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가 결린다면 우리 교민들이 경제 활동을 보호하고 교민들을 다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마피아가 화가 났을 가능성. 그리고 비자 같은 것을 계속 안 내주니까 뭔가 경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 여기까지만 보면 말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권이 있는데 마피아의 어떤 입맛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게 한국 영사관이 이제 제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지 또는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일 수 있겠다. 게다가 뭐 러시아 마피아가 뭐 총기나 뭐 과메기 이런 것만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업종 중에 하나가 청부살인이에요. 청부살인. $10,000만 주면 사람을 죽여준다. 이게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민들도 당연히 유력한 용의자는 쟤들이다라고 짚었던 거죠. 근데 교민들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그렇게 아파트 한복판에서 피살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떡하나. 누가 지켜주나 이런 불안함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김진 기자님. 그러나
저도 뭐 마피아 세계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마피아면 집에서 안 기다려요. 바로 그냥 총으로. 총 널린 게 총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 검찰 수사 당국이 초반에 용의 선상에 마피아를 올렸지만 곧 마피아를 용의 선상에서 지워버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마피아였으면 저렇게 손도끼형의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지 않았을 거다. 이유가 뭐 있어? 기관단총으로 쐈을 거다. 그러니까 마피아가 도끼질을 한다는 건 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의 소행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당시에 지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러시아 마피아는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원샷 원킬이에요. 원샷 원킬. 이걸 여러 번 내리쳐가지고 너무 잘. 이 피해자가 6층에서 3층까지 내려오는 일은 없어요. 두 가지거든요. 아예 그냥 은밀하게 이 암살하든지 아니면 대놓고 드르륵 우리 러시아 마피아가 했다 경고 차원에서 까불지 말라. 그렇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아니다.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러시아 마피아는 일단 보기에서 지운다. 그럼 또 다른 유력한 용의자는 누굽니까? 다음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은 누굴까요? 교민들. 교민들이요? 놀랍게도 누구요?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아,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아, 내일을 참. 왜? 러시아 검찰 당국이 마피아를 세웠다가 아니야. 마피아의 소행일 리 없어라고 의심을 지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러시아 수사선상에 북한 공작원이 용의자일 수 있다라는 게 공식 수사선상에 등장한 시점이 너무 늦게 등장했어요. 아, 그때 당시에 러시아 수사 기록을 취재한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10월 1일에 밤에 범행이 발생했잖아요. 빨간 승용차를 타고 두세 명의 남성은 이미 도주했어요. 10월 3일까지 마피아인가 아닌가 누군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검찰 수사 당국, 검경 수사 당국이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고인가? 그러다가 뒤늦게 북한 공작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렸는데 근거는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이 최덕근 형사가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북한 벌목공들의 귀순 업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도망간 벌목공을 쫓는 북한의 체포조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놓고 활개치고 다녔대요. 아, 무서워. 탈출한 벌목공들은 북한 체포조가 항상 뒤쫓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북한 벌목공 체포조에 의해서 최 형사가 피살됐을 가능성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을 묶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다리에다 나무를 대죠. 뛰지 못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죠. 고려인 사람들한테 끼어서 지금 고려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숨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긴장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교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지금도 이제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에서는 체포조들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렇게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체포조들이 과격한 행동을 했어요. 지나가는 교민들, 우리 교민들 붙잡고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북한 영사관으로 막 무조건 끌고 가려고 했고 그렇죠. 현지에서 일단은 막 무력 행동부터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반, 체포조 입장에서 최덕근 영사가 했던 건 눈에 가시 같은 일이었겠죠. 그래서 북한 체포조가 야 최덕근만 없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당시 실제 외무부의 여러 가지 판단 중에 하나의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덕근 형사 이 벌목 그 조들을 계속 이렇게 좀 포섭하는 역할을 하니까 체포조 입장에서는 계속 문책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가장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일으킨 유력한 용의자가 북한 사람일 거다라는 추측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범행에 사용한 도구거든요. 일단은 그 등산용 손도끼. 근데 이게 당시에 그 북한의 벌목공들이 작업을 할 때 흔히 사용하던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신변 보호용으로 또 갖고 다니기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조금 의심이 드는 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굳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영사를 살해한다? 이거는 부담되죠.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 외교관을 체포자가 얘를 암살했다는 가정이 맞는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그렇죠. 누구를 하나 우리도 뭐 손을 보든가 그렇지. 러시아한테 당국을 해서 누구를 체포해서 추방을 시키든가 이거 항상 외교에서 손해보는 노릇은 안 해요. 서로 돈랑돈랑이라고 이제 서로 주고받기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죽잖아요. 그럼 그 죽인 사람에 대한 그것도 보복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체포해서 탈북민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현지 외교관을 살해하기에는 너무 납득 안 돼요. 좋다. 왜냐하면 이게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모험인 게 지금 내 영토 안에 다른 나라 공권력이 와가지고 테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김정남 사건 때, 암살 사건 때 북한하고 말레이시아가 뭐 했습니까? 학교 단교였어요. 이렇게 큰 단교를 했어요. 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자만 추방시킨 게 아니라 단교였어요. 북한의 공작이라고 혹시 또 다른 뭐 증거 같은 거 좀 있나요? 예, 이제 분명한 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북한이 했을 거야라는 건 정확한 심정이잖아, 심증.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최덕근 영사의 당시 이제 유해를 보면 둔기로 맞은 머리 부분의 부상뿐만 아니라 3층쯤에서 무언가 오른쪽 옆구리에 날카로운 것으로 찌른 자국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과연 그게 뭐로 찌른 거며 왜 찌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수에서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죽은 시신은 온몸으로서 얘기한다. 내가 왜 죽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민 씨 역사 좋아하시니까 소현세자, 효종, 그런 다음에 고종,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때 혀 보니까 독살. 그렇죠. 그 기록을 보면 이 효종도 그렇고 소현세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종도 그렇고 부검을 딱 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온몸이 다 검푸르게 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최 영사 일단 러시아 측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숨진 직후에 시신이 점점점 검푸른색으로 변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인간 사람 시신이 그렇게 빨리 부패 안 하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 이게 만약 이게 정말 팩트라고 하면은 분명히 독살이 됐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 날카로운 것으로 오른쪽에 찔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위는 어떻게 됐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정밀 검사 국과수의 부검 끝에 결과가 1차에서는 나오지 못했던 독극물 성질이 검출이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독극물이 2차 부검 때 검출이 됐습니다. 아니 흉기로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해놓고 독극물까지 썼다는 거는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가 뭐냐면 북한 간첩들이 썼던 독침의 주 성분이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 빼박이네. 맞아요. 예전에 이제 난파 간첩들이 주로 쓰는 주 무기가 독침이었어요. 독침 또는 독 만년필이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그 독극물이냐고 하면 청산가리 우리가 청산가리 몇 배 하는데 청산가리 자체가 독극물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청산가리 캡슐을 들고 다니면서 유사시에서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의 5배. 그러니까 뭐냐면은 10mg만 몸에 들어와도 바로 직사라고 하는데 10mg 감이 안 오시죠? 10mg은 새끼 손가락 손톱 있죠? 손톱의 3분의 1이에요. 이 정도만 흡입을 해도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로 바로 직사예요. 흡입을 먹는 거죠. 그렇죠. 위험한. 자, 그러면 방금 뭐 이 볼펜 자국이 옆구리에 났다고 하는데 북한 공작원들은 어떻게 독극물 테러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엄마. 피살 사건 또 있었다고? 8월 17일이에요. 한 달 전? 많이 들어오시는데? 엄마. 독극물이? 저게 독침이에요? 네, 저기 독침이에요. 맞아. 김정남.
너무 무서워.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아니 근데 북한 공작원들은 누군가를 살해할 때 이 독극물을 주로 사용을 하나 봐요. 사실 그 김정남을 암살한 독극물은 개인을 암살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거고 대량 살상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때 쓰는 거고 요번에 그 최 형사를 갖다가 살해할 때 사용했던 네. 그 독극물이 정말로 암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 즉효성 독극물이라 해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독이고 뭐 이거 할 여유조차 너무 바로 빠르니까. 죽게 만드는 그런 거였다 그래요. 저는 야, 이게 진짜 그럴까 해서 아직은 확신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렇게 뭔가 중요하다면 혈흔이 난지할 정도로 대놓고. 피해를 주고 간다? 아니 독침만 사용하지. 그쵸. 독침만 사용하고 왜 독기까지? 잡고 그렇게 하지. 왜 이러냐는 거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게 독극물에 대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처음에 네. 이 두부에 맞은 둔기로 맞은 것이 직접적인 사인인지는 아직 러시아 측도 우리도 밝히질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냥 확실하게 제거를 했다는 거죠. 먼저 둔기를 맞아서 내려갔다가 숨이 좀 붙어 있으면 주사를 놨을 수 있고 주사를 놔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에서 머리를 때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자는 것은 확실히 어느 상대방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카르텔 그쪽 마피아들이 그러는데 이제 일부러 사람을 살해해서 자기들을 욕했다고 다리에다 걸어놔요. 그렇죠. 예, 예. 지금도 멕시코의 몇 개 도시는요 공권력이 못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고하는 그런 지역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내가 거기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는 데서 이렇게 그리고 또 현직 외교관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외교관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냥 외교관이잖아요. 외교관인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건 엄중하게 어디다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살해 장소가 네. 다른 지역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공간에서 그런 테러를 감행했다는 건 확실한 어떤 보복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독침을 쓰는 거는 효율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찍으면 그냥 바로 즉사하기 때문에 끝인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대상을 제거할 때는 독침을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 만년필로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휴대성이 편리해요. 그리고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그걸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은폐용으로도 아주 쉬워요. 그리고 독침 맞은 사람은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검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도끼를 쓰고 독침을 썼다는 건 저는 대상 제거와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테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저희 한인들이 있고 그 아래층에 또 동료가 살고 있잖아요. 경찰서도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확실하게 대상을 제거하려고 했고 또한 그걸 이렇게 처참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세상에 알리려고 했는지 우리가 상대를 제거했다라는 걸 알리려고 했는지 왜? 라는 질문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제가 당시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당시 이 사건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뭐 기자 선배들 그때 당시 국정원 요원들 상대로 좀 취재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무수히 많은 증거들은 북한 공작원일 수 있겠다라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지만 동기가 뭐냐. 이게 지금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때 이 좀 답답하고 꽉 막혔던 수사의 흐름을 빵 뚫어주는 엄청난 특종 보도가 하나 국내에서 나옵니다. 러시아 언론도 아니고 미국 언론도 아니고 국내 언론에서 특종 보도를 터뜨립니다. 동아일보가 당시에 엄청난 특종을 보도하면서 이 수사의 흐름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진 기자님이 언급한 그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최 형사 극비 첩보 메모 남겼. 소름. 네, 메모를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니 어떤 메모를 좀 남겼을까요? 벽에다가 이렇게 벽을 그랬더라면 당시에 수사를 했던 팀들이 다 봤겠죠. 공개적인 곳에 그러네. 있으니까. 첩보 메모면 어디에 숨겼다는 소리네. 이게 메모라고? 그렇죠. 이거 1급 비밀 아니에요? 1급 비밀? 완전 1급 비밀인데? 이게 당시 이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던 때가 96년 10월 7일. 그러니까 범행이 10월 1일이었잖아요.
범행이 발생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당시 우리나라 정보 당국도 입수하지 못한 기밀 정보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현지에서 동아일보 기자가 입수하게 됩니다. 그 메모 내용은 그때 당시 이 메모를 입수한 기자가 보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제목, 북한 공작원 마약 밀매 혐의 기록. 자, 아까 보세요. 우리가 최 형사가 하고 있었던 업무는 뭐라고 했었어요? 탈출한 벌목공들 귀순 업무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북한 공작원의 마약 밀매 혐의를 캐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아일보가 특종했던 내용을 보면 북한의 요직이에요. 박상철 부총리의 아들이 마약 거래를 했다. 근데 나중에 진짜 부총리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높은 북한의 고위직이었어요. 아들 마약 거래 혐의로 박상철이 날아가요, 북한에서. 굉장히 순도 높은 내밀한 정보를 최덕근 영사가 적어놨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어떻게 외교관이 이런 정보 내용을 캐고 다닌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네. 계속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은 최 형사에게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는 이 순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최 형사의 비밀 한 가지가 그때 당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최덕근 영사의 인사기록 파일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인사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안기부? 사실은 최 형사는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안기부, 다시 말해서 지금의 국정원 화이트요원이었습니다. 우와. 영화 같다. 진짜 이제 1985년 나이 43세 공무원 공채를 한다. 오, 말도 안 되네. 그래. 지금 보니까. 소름 돋았죠? 마흔세. 뭔가 퍼즐이 맞춰지죠? 비밀 우리 국정원 요원이 러시아 현지의 영사로 파견됐고 대외적으로는 벌목공 지원 업무였지만 최 형사가 쫓고 있었던 것은 동아일보가 취재한 메모에 따르면 사실은 북한 고위급의 마약 정보랄지 아니면은 북한의 위조 달러와 같은 내밀한 정보를 최 형사가 쫓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당시 동아일보 보도가 위험한 걸 하셨네.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영사관에 있는 분이 알고 보니까 국가정보원 안기부 직원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기부 직원, 지금은 이제 국정원 요원이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화이트 요원이고 하나가 다른 하나 블랙 요원인데 보통 화이트 요원은 그 신분이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영사관이 있으면 그 중에 외교부 직원이지만 사실상 안기부 직원인,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화이트 요원인데 화이트 요원은 사실 압니다. 상대국에서도 알아가지고 어느 정도 감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호 양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도 다른 나라에 화이트 요원을 심어놓거든요. 근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상대국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블랙 요원이거든요. 완전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식당을 차리든지 뭐라든지 사업가로 위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감시망을 피해 있기 때문에 사실 폭넓게 정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화이트 요원 같은 경우에 그러다 걸려도 정보 수집하다 걸려도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외교관으로서. 근데 이건 완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김지 기자님, 이게 우리 국정원 요원이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이 메모를 왜 우리 정보당국이 아니라 기자가 알 수 있느냐? 그럼 혹시 정보당국이 전해준 거냐? 이거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최 형사가 직접 자필로 쓴 꾸깃꾸깃한 메모. 알고 봤더니 살해된 최 형사의 자켓 안주머니 속에 이렇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이 메모마저 없었더라면 최 형사는 정말 미궁으로 진짜 미궁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꼬깃꼬깃한 메모 안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지, 최 형사가 살해된 이유는 진짜 무엇일지, 최 형사가 살해되기 전까지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어떤 첩보를 쫓고 있었던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당시 이 특종 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 선배 기자,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제가 좀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직접 어디서 이 메모를 어떻게 얻었는지 직접 오 마이 갓. 당시 그 충격적인 메모를 단독 보도하신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하종대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의심스러운 건 기자님을 믿습니다만 기자님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고 이걸 혹시 우리나라 안기부 당시에서 전달을 해준 건지. 그러니까 이거 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뭔지 궁금해 죽겠어요. 저도 이게 사실 희대의 큰 특종이 됐는데 왜 그랬냐면 사실 외국의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거기 검찰청까지 들어가서 그걸 일면 톱으로 쓴다 하는 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 저도 평생 동안 처음 있었고 아마 동아일보에서도 없었고 다른 언론사에도 없었는데 제가 그날이 이제 일요일인데 거의 해가 질 무렵 어둑어둑할 때요. 그런데 갔더니 불이 살짝 하나가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게 과연 검찰청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툭툭 두드리니까 어떤 안경 도수가 아주 높은 고도수의 그 남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혹시 여기가 소비에트 카약 검찰청이냐 그랬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진짜 맞구나.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최덕근 형사 살해 사건을 여기서 수사한다고 들었다. 근데 혹시 그거 아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딱 자기가 그 수사 주인 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현장 검증도 했다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추운데 좀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풀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에 현장 검증했던 테이프를 넣어놓고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 사고 현장에 빛을 틀고 있어요. 예. 그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죠. 현장 검증 언제부터 했느냐, 뭐가 발견됐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그다음에 뭐 핏자국이 흘러내려갔다는 얘기, 그런 등등 얘기를 자세히 해줬죠. 우와. 여기서 이 담배꽁초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담배꽁초가 어디 담배였죠? 이제 담배꽁초가 9개가 발견되고 담배를 안 피운 게 2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담배가 그래서 제가 러시아 담배로 생각하고 무슨 담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담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모르냐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안 파는 담배다. 그럼 좀 특징을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그 안 피운 것에 보니까 금색 줄이 2줄이 있더라. 그 얘기를 금색 줄이 2줄이 있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담배를 안 피웠구나. 이게 러시아 사람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겠다. 그런 추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담배는 자기 거 그 기호가 있어요. 기호. 그렇죠. 피던 걸 피게 되지. 국적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쪽 담배를 막 피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북한산 담배꽁초가 발견된 거예요. 수혜 씨 그때 90년대 중반에 금색 2줄 있는 북한산 담배 아시죠? 기억하시죠? 네, 그게 이제 항상 거리바닥에 보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던 그 담배꽁초에 항상 그 금줄이 2개가 들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사는 사람들만 필 수 있는 담배였었거든요. 담배 이름이 뭐? 근데 원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전투원들이라서 이름을 지은 담배를 폈던 것 같아요. 원래 금줄이 있으면 그 위에 있어요. 이 조그맣게 금강산이면 금강산이 있는데 이름을 안 박은 것 같네요, 보니까. 어쨌든 러시아에서는 팔지 않는 담배라고 하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제가 외국산 담배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뭐 딱 어느 정도 이제 촉 느낌으로 이거 맞네 이상하다 뭔가 이쪽 담배 아니다. 근데 이제 하나둘씩 이제 증거가 보일 거 아닙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 측 공작원에 의해서 피살됐을 가능성이다 이렇게 본 이유는 그게 이제 담배도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장갑이 2개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는 가죽 장갑이라고 했고 하나는 인조 장갑이라고 그 비닐 장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장갑이 너무 작더라. 내가 끼워보니까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18c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내 손은 들어가요? 그랬더니 내 손은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재봤더니 제 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8cm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손이 작은 사람이 쓰던 장갑이었다. 이제 그런 거 보고 이건 동양인이다. 체구가 작은 동양인이다. 근데 이 얘기하고 현장에서 그 처음에 이제 그걸 발견하고 신고를 해줬던 그 주민이 있어요. 근데 그 주민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기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동양인으로 보이는 2-3명의 체구가 작은 사람이 있어서 느낌이 이상해서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구가 작은 사람이 거기 현장에 있다가 거기에서 아마
놔둔 장갑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상당히 북한인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다. 그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발견됐던 메모도 다른 증거들이랑 같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 메모는 이제 한참 묻다가 보니까 나도 좀 물을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용지를 이렇게 하나 주는데 그게 대략 이제 이런 이제 A4 용지인데 이게 3번 정도 이렇게 접은 거예요. 어떻게 적었냐면은 디테일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9번 접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접었더라고요. 대략 이제 이게 이제 대략 명함보다는 좀 큰데 이게 이제 그 명함이랑 같이 있는 봉투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메모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고려인을 데려다가 이걸 해독을 시켰는데 잘 설명을 못 하더라. 해독을 못 하더라.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왜냐면 고려인이라고 하는 분들 저도 뭐 인터뷰 많이 해보지만 그분들이 쓰는 말, 뭐 경상도말 쓰던 사람들은 경상도말 따라오고 이북말 쓰는 사람들은 이북말 좀 따라하는데 전문적 용어나 이런 거 쓰는 단어가 맞아, 다르죠. 사실 우리가 어휘력이 떨어지는 게 사자성어도 예컨대 이제 뭐 교민들 있잖아요. 교민들 자녀도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한국말 완벽하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중학생 단어의 어휘만 나와도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틀렸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쪽지를 제가 재현해 봤는데 예. 사나이가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 죽는다. 그것은 여한이 없는 것이다. 라고 써 있고 그 앞에 그 당시 이제 하선배가 발견한 메모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이 여기 보면 김향진 등 북공관원들의 마약 거래 관련 구체 내용. 그다음에 박성철하고 가로치고 정무원 부총리 가로 닫고 아들 마약 밀매 관련 96년 5월경 러시아 공안당국 체포.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평양시 은정구역 영광동 소재 평성 상표 공장 100달러 위패. 평성인데. 예, 평성 상표 공장이 사실은 100달러 위패. 맞아요. 거기서 돈 만든다고. 그렇다가 있는 아주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보충 설명하면 이 정보는요 당시에 90년대 중반이잖아요. 북한이 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그 미국의 100달러를 위조해서 유통한다라는 의혹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의심을 사던 때였는데 북한이 이걸 어디서 찍어내는지는 당시에 굉장한 기밀이었어요. 근데 이 메모 안에 그 위패 공장 주소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발견이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정확한 정보냐면요. 평성 조폐공사와 별개임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별도 조직에서 이번에는 평성 조폐공사하고는 또 다른 공장에서 위패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이 진짜 대단한 대북 요원이시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박성철이라는 인물이 누구길래 그리고 이게 보통 우리가 이런 뉴스 보면 걔가 여기서 마약을 하고 있나? 라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시 부주석이었어요. 그리고 부주석? 박성철 부주석이라고. (96년도잖아요) 고난행군 시작해서 1, 2년 지났을 때 정말 못 살고 힘들고 사도를 굶어 죽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작금을 코카인 1kg으로 보내줬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으니까 공화국에 그걸 팔아서 써라. 팔아서 돈을 써라. 그다음에 이제 평성 위조 지폐 공장이라는 게 원래 평성 상표 인쇄 공장이 정식 용어입니다. 조선돈도 만들고 거기에 별도의 빌딩에서 위조 달러 슈퍼노트를 만들어요. 이런 거는 북한이 가장 취약한 치부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적어가지고 최종적인 보고를 했으면 그걸 지워버렸겠죠. 근데 아마 최종적인 보고 전에 점점 또 구체적인 것을 적어놓는 도중에 사고가 생긴 것 같고 어쨌든 박성철이라는 이름이랑 주로 이름들 다 적은 거 보면 그 사람이 굉장한 요원이었던 건 사실. 아니 그러면 하정도 기자님 보면 있는 대로 나갔으면 그 당시에는 부총리라는 걸로 나가겠네요. 저는 이제
사실 그분이 부총리인지 뭐 부주석인지도 몰랐으니까 써진 대로 이제 박성철 정무원 부총리에서 나갔는데 다음에는 그 안에서 아 이게 부총리가 아니고 부주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지 다음 기사에는 한국 와서 보니까 그게 직함이 바뀌어서 이제 부주석으로 나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부주석의 아들이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분이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남북 간 대화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도 만났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엄청나게 높은 사람. 엄청나게 저는 거물이군요. 정말로 그 대단한 어떤 특종을 잡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어떤 이제 실마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그 특파원들은 약간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 그렇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996년 10월 9일자 그러니까 동아일보 첩보 메모가 공개가 된 후 이틀 후죠. 부산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최 형사 메모 쪽지 미스터리. 당시 자켓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메모 쪽지가 여러 가지 궁금증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최 형사가 피살된 현장에 있었던 최초 증인들의 말에 따르면 소지품 중에 이 해당 메모 본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쪽지가 존재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한 게 있었죠. 네. 이뿐 아닙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2021년 10월 3일 바이러시아 21이라는 매체에서 쓴 기사인데 25년 전 최덕근 영사 피살 사건 여전히 의심스러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25년 전에 이 영사 피살 사건 다시 재조명하는 기사예요. 그런데 그 대목 중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대목은 읽어드릴게요. 서울에서 큰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출입 기자가 어느 날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와 그 기사를 쓴 뒤 다시 서울로 호련히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당시 특파원은 서울로 튄 기자가 확보했다는 메모 내용을 특파원 동료들에게 풀 공유해줬다. 그럴 때 씁쓸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기사는 96년도 당시 모 신문사의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취재하던 특파원 기자가 쓴 글인데 아무래도 이제 당시 특파원들 사이에서는 뭐 우리 기자 용어로 물 먹었다고 해요. 물 먹었다고. 곤란하죠. 여기는 물을 먹인 거고 다른 기자들은 물을 먹은 거죠. 그 이제 서울에 있는 데스크들이 볼 때 야! 동아일보 하종대는 메모 입수했는데 넌 거기서 뭐 했어? 그렇지. 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중반 당시에 뭐 욕설부터 해서 다 깨져요. 각사 신문사도 다 깨질 때였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 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기자들은 사실은 그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에서 이석곤 총영사가 가서 한마디씩 들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겨우 1단, 2단뿐이 못 쓰는 거예요. 별로 듣고 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의학 취재만 했거든요. 첫날은 피살 현장. 다음 날은 북한에 있는 여러 노동자들, 여러 군데를 제가 갔거든요. 그 다음 날은 바로 또 소비에트 거기 검찰청 이런 데를 제가 갔기 때문에 몇몇 선배들만 제 얼굴을 봤을 뿐이에요. 나머지 상당수는 제가 왔다 간 줄도 모를 거예요. 왜냐면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왔다 갔나 이렇게 생각하지. 사진을 찍었으면 참 좋았겠다.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무리 기다려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무리 기다려도 찍으러 오는 선배가 안 오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사진 기자 선배가 거기로 왔었는데 거기가 원래 반쪽은 아파트고 반쪽은 원래 은행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은행 건물을 검찰청사를 이동시키면서 그 임시 거처 건물이니까 허름했었고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 사진 기자 선배가 거기를 제대로 못 찾고 못 와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이제 다음 날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10시, 밤 10시 넘어가지고는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네, 저는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 당시에 이제 메모가 우리가 보도를 했을 때 우리 총영사관 측에서 메모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거 메모지 말고도 또 12장이 더 있었다 하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근데 뭐를 인정을 안 했느냐. 처음에 자기들이 메모지 받고 러시아 당국에서 그거를 수사의 단서로 쓸 테니까 양해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원래 유류품을 확보해야 되고 그게 대북 공작 내용인데 그걸 당연히 우리가 확보해서 러시아 당국도 모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게을리한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 당국에서는 그 얘기를 우린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특종하고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야 종대가 이제 들어와도 된다고 그러길래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있잖아요 막 2중 간첩 3중 간첩 지금 여러 사람 지금 취재할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되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두 손 두 발 뛰어도 이게 그 일면톱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근데 저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풀리는데 기자들과 서로 도움을 줘서 이게 관심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고 이걸 서로 알리고 하는 관계가 되면 진짜 그거는 진실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총장 됐겠는데요? 검찰총장. 그렇지. 엄청난 거를 풀었으니까. 그 검사 이름이 레오노프라고 하는 검사예요. 제가 그 다음날 기사를 쓰고 오후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오노프 검사 이름이 다른 사람 검사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을 살짝 이렇게 봤더니 다른 검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검사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검사가 직위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네, 그 검사가 직위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수사기밀 누설죄로 직위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미안하긴 하네요. 이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갔다 이제 사진 기자 있잖아요. 사진 기자하고 그 이제 검사하고 검사 밑에 검사 15가 있었어요. 막 이제 넷이 이제 저녁 식사하러 가가지고 식사하면서 여러 번 제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속담에 나이 20이 넘으면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얘기하라.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뭐 스파이는 정말 흔적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007 영화에서도 스파이는 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그 앞주머니에 이런 중요한 메모를 넣고 다녔다는 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몇 개 안 되는 첩보였다면은 머릿속에 정리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심경에 좀 불안감과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갑자기 썼는지 글씨가 일단 커요. 제 느낌에 적어도 6개월 아니면 1년 이상 그 대북사 화해놓은 걸 다 써놓은 거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정보기관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냐 그랬더니 사실은 1급 정보요원은 머릿속에 다 외우고 다녀야 된다. 이게 신기하다. 절대로 집에다 둬서도 안 되고 어디다 뭐 사무실도 안 아무리요. 그다음에 뭐 사무실에 둬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대북공작 한 사업을 바로 처음 쓴 것 같지는 않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 형사 스스로가 나는 피살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북쪽에서 보면은 이분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죠. 왜냐면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유교관들의 마약 밀매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슈퍼노트 뭐 100달러 위패든 20달러 위패든 여러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찍어내는 위치까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박성철 부주석처럼 그렇게 북한의 최고위층의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놔두면 잘못하면은 거의 1호 인물, 최고 지도자까지도 뭔가 캐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분도 대단하십니다. 지금. 저도 하 선배 취재하신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짠했던 게 앞쪽에는 본인이 했던 주요 첩보 내용을 깨알같이 필사적으로 썼는데 저는 이분이 다 기억 못해서 썼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 뒤에 적힌 말이 사나이가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 죽는다. 그것은 여한이 없는 일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위기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서 나는 계속 이 첩보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절박함, 절실함이 최 형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